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3월 10일 주요 뉴스입니다. LH 직원들의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 공공기관이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연일 확산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가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찬성 의결권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포스코 지분의 과반 이상이 외국인 지분인 만큼 최 회장의 연임도 유력해졌다는 평가입니다. 반도체 부족 문제가 산업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세계 각국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장기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택배 요금이 전반적으로 인상될 전망입니다. 소비자들이 내는 택배비 일부를 온라인 쇼핑몰들이 중간에서 챙기는 일명 백마진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3기 신도시 주민들이 LH 해체와 신도시 정책 백지화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도시 공급이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전효성 기자입니다. LH는 즉각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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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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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직원들이 땅을 사들인 것으로 확인된 광명 시흥지구 일대입니다. 토지보상금을 더 받기 위해 심었다는 묘목도 눈에 띕니다. 3기 신도시 지역의 원주민들은 땅 투기 논란이 처음 불거진 이곳에서 LH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수십 년 거주한 보금자리가 공공기관의 투기 지역으로 전락했다며 신도시 정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원주민들은 LH와 2년 넘게 토지보상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LH가 도덕성을 잃은 만큼 더는 논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원주민과 협상이 결렬될 경우 3기 신도시 정책은 사실상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진상조사와는 별개로 공급 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지만 정부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나아가겠습니다. 원주민이 토지 협상을 거부하는 문제는 신도시 정책 자체를 좌초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LH 직원들이 땅 투기한 거에 대해서 상당한 배신감을 느끼고 3기 신도시는 원점에서 다 재검토해야 된다.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LH 사태로 인해 정부의 공공주도 개발에도 의문이 생긴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부는 앞선 부동산 대책에서 LH나 SH가 주도하는 공공 정비 사업을 발표했는데 국민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민간조합이 LH를 믿고 사업에 동참할지는 미지수입니다. LH에 대한 믿음 때문에 공공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이러한 신뢰성이 큰 타격을 입으면서 과연 믿고 추진할 수 있는지, 정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는지 불확실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땅 투기 의혹에 대한 1차 조사 결과가 이르면 내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조사 결과를 둘러싸고 논란은 재가열될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산재 사망 사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의혹으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 오늘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이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국민연금이 최 회장 연임의 중립을 지키기로 결정했는데 저희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들은 찬성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희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산업재해 이슈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최정우 포스코 회장의 연임에 청신호가 들어왔습니다. 한국경제TV가 입수한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 글래스루이스와 ISS의 포스코 주주총회 의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정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찬성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글래스루이스는 산업재해 이슈에 대해 주목하고는 있지만 이 같은 사안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ISS는 최정우 회장이 연임에 실패할 경우 주주 가치가 훼손될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아울러 포스코 측이 예고한 이사회사나 ESG위원회가 출범하는 것에 찬성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 측이 밝힌 ESG위원회의 역할이 환경, 안전, 보건, 지배구조 등 ESG 관련 주요 정책을 다루는 것인 만큼 산업재해 이슈에 대해 충분한 조치로 본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지난 9일 국민연금은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를 열고 최정우 회장의 연임안에 중립을 선언했습니다.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반대 사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찬성한다는 의견과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지적한 산재 발생으로 기업 가치 훼손에 대한 감시 의무가 소홀한 책임이 있어 반대한다는 의견이 양립한 가운데 논의 끝에 중립으로 합의한 겁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은 주주총회 표대결에서 찬반 비율에 따라 분배될 예정입니다. 현재 포스코는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으로 국민연금이 13%대로 최대 주주인 데다 외국인 지분이 58%로 압도적입니다. 통상 외국인 지분 대다수가 해외 의결권자무사 의견을 따르는 만큼 최정우 회장의 연임이 사실상 유력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연금이 이번에 중립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다른 주주들의 투표 결과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과적으로 이제 배분되게 되었거든요. 특히 자문사들이 연임 안건에 찬성을 공고한 만큼 현재 그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해외 주주들이 대부분 여기에 또 따를 것으로 보이고, 여기다가 국민연금 지분까지 비율에 맞춰 분배되면 최 회장의 연임은 상당히 유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정우 회장의 연임 여부는 오는 12일 포스코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의 표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정희영입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의 주범으로 알려진 택배 요금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10년째 제자리 걸음인 요금을 올리고 판매사가 리베이트 형태로 받아가는 백 마진도 없애는 방식입니다. 고영국 기자입니다. 롯데택배는 오는 15일부터 쇼핑몰과 같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택배 단가를 평균 135원 올리기로 했습니다. 과거에도 택배사들의 요금 인상 시도가 있었지만 경쟁사들을 의식해 번번이 철회했는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롯데택배에 이어 CJ 대한통운과 한진택배 같은 경쟁사들도 택배 요금 인상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류작업 전담 인력 투입 등 택배기사들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서입니다. 최근 택배업에 진출한 쿠팡 역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도 요금 인상에 공감했습니다. 택배를 하시는 분들이 노력하는 걸 보면은 좀 일부는 합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근무를 하시는 거 보면 인상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쇼핑몰과 같은 대형 화주와 택배 대리점 간의 거래 관계에서 고질적인 문제로 꼽히는 리베이트를 없애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소비자로부터 받은 택배 요금 2,500원 가운데 기업 할인이나 포장비 같은 명목으로 통상 700원 정도를 가져가는데 이걸 없애겠다는 겁니다. 업계 관계자는 대리점 단위에서 일감을 따기 위해 불공정하게 낮은 단가로 계약하면 실제 배송기사 몫이 작아지는 만큼 이런 관행을 없애자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 여당과 택배사, 대리점 협회 등으로 구성된 택배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실태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경제TV 고용욱입니다. 국내 금융권은 요즘 ESG 경영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회사마다 ESG 전담 부서까지 만드는 모습인데, 하지만 정작 이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 가운데 지배구조에 해당하는 CEO 독주 관행만큼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임원식, 문성필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하나금융지주를 이끌 수장으로 또 한 번 선택을 받은 김정태 회장. 지난 2012년 회장 자리에 오른 뒤 이미 3번이나 연임을 했지만 하나금융 회장추천위원회는 또다시 김 회장을 지목했습니다. 회사를 안정적으로 이끌어왔고 실적과 능력도 출중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만 70세를 넘으면 회장이 될 수 없다는 내부 규범을 고려하면 김 회장의 올해 나이는 만 69세로 연임을 하더라도 임기는 고작 1년에 불과합니다. 1년 뒤 회장을 다시 뽑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임기를 연장했어야 하는지 뒷말이 무성하지만 이변이 없는 한 오는 26일 주주총회에서 김 회장의 연임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지주 수장의 장기 집권 관행은 비단 김 회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 2014년 CEO 자리에 오른 윤종규 KB금융회장을 비롯해 4대 금융지주 수장들 모두 하나같이 연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연임의 관행은 선대 회장들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라흥찬 전 신한금융회장은 4연임을, 김승유 전 하나금융회장은 3연임을 했습니다. 재임 기간 중 펀드 사태나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재판까지 받아도 이처럼 오랜 기간 연임이 가능했던 건 실적과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거 고도성장 시절의 경영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있기 때문입니다.
투명, 책임 경영이나 친소비자 경영은 뒷전이다 보니 DLF 사태를 비롯한 펀드부터 보험 등 금융상품 불안전 판매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회장의 제왕적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할 이사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입니다. 주요 투자기관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주총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강행한 우리금융 사례나 최근 3년 새 금융지주 이사회에 올라온 안건들 가운데 무려 99%가 가결되며 거수기로 전락한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비록 외형은 커졌어도 지배구조는 과거와 별반 다르지 않은 탓에 10여 년 전 회장 자리를 둘러싼 파벌 간 갈등과 내분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던 신한금융 사태의 재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에 방울을 달고 싶어 하겠어요. CEO나 아니면 최고위 경영진에 대한 가버넌스가 개선되는 것은 매우 힘든데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결국에는 외부에서의 목소리가 매우 중요하고요. 1번. 경영자들도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그 움직임을 보여줘야 돼요. 새해 들어 ESG 경영하겠다며 금융업계는 연일 ESG 강화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유독 지배구조 관련해선 사실상 침묵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해외 투자기관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ESG 평가 중에서도 즉 지배구조 문제를 중요한 요소로 꼽고 있습니다. 우리금융지주는 지난해 3월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에 대해 기관 투자자 7곳 중 6곳이 반대했지만 강행했습니다. 당시 손 회장은 DLF 불안전 판매를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 결정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국내 한 ESG 평가기관의 자료를 보면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사들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평가 점수, 그중에서도 지배구조 점수가 가장 낮은 곳은 우리금융지주입니다. 평가서에서는 해당 점수에 대해 지속 가능 경영 체계를 갖추기 위한 노력이 다소 필요하며 비재무적 리스크로 주주가치 훼손의 여지가 다소 있다고 설명합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는 주주권리 보호, 이사회, 최고 경영자, 내부 통제 등의 항목으로 평가합니다. 세부 평가 기준은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최고 경영자에 대한 부분은 평가 항목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3월 주주총회 때 사회이사 선임으로 홍역을 겪은 하나금융지주 역시 지배구조 점수에서 우리금융지주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하나금융도 기관 투자자 8곳 중 4곳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사회이사 선임을 밀어붙였습니다. 글로벌 평가 기관인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의 ESG 평가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MSCI는 우리금융과 하나금융의 ESG 등급을 BBB로 평가했는데 이는 전체 7등급 중 4번째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문제는 자산운용사들이 투자를 결정할 때 지배구조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입니다. 국제투자자문 회사인 러셀 인베스트먼트 조사를 보면 자산운용사들은 지배구조에 대한 비중을 80%나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많은 기업들이 CEO와 이사회 주관으로 회사의 지속경영이나 ESG 관련 사안을 의사결정하는 회의체, 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거버넌스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글로벌 자산운용사가 ESG 등급을 기준으로 운용하는 자산은 전체 운용자산의 절반가량인 45조 달러, 우리 돈 5경 1,255억 원에 달합니다.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돼 2030년이면 전체 운용자산의 95%, 2035년이면 99%를 ESG 등급에 따라 운영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보통은 네거티브 스크리닝이라 그래가지고요. 그 문제가 있는 기업들을 일단 투자군에서 빼는 거죠. 이나 이쪽에 비중을 늘리는 걸로도 볼 수 있죠.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들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보다 지배구조 개선에 나서는 게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가계대출 규모가 1,0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2월 말 기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03조 1,000억 원으로 전달보다 6조 7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이사철과 전셋값 상승으로 주택 관련 대출 수요가 많았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정부가 차량용 반도체 핵심 기술 개발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미래차 전환으로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수급 불안 해소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광명 시흥 신도시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 13명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신도시 부지를 매입한 광명시청 공무원은 모두 6명, 시흥시청 공무원은 8명으로 늘었습니다. 광명시와 시흥시는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들이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취득했는지 투기성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속도를 높이기 위해 2차 접종분을 앞당겨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 내에서 2차 접종 물량이 확정되면 전체 백신 수급 상황을 고려해 신속하게 접종하자는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계획에 대해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스페셜 리포트 시간입니다. 반도체 기근 현상이 자동차에 이어 스마트폰 업계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장기화할 걸로 보이는데 반도체 주권 확보를 위해 우리 기업과 정부에게도 발빠른 대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임동진 기자입니다. 반도체 부족으로 GM과 포드, 도요타 등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공장이 잇따라 멈춰선 데 이어 스마트폰 업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스마트폰용 반도체 1위 기업인 퀄컴의 칩 부족으로 샤오미 등 중국 업체는 물론 삼성전자도 스마트폰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수요가 최근 되살아나고 있지만 이미 올해 주문이 꽉 찬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는 추가 생산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오스틴 공장이 한파로 가동이 중단된 것도 공급 부족을 심화시킨 요인으로 꼽힙니다. 문제는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점입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반도체 품귀 현상은 연내 해결되더라도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 분야에 인공지능이라든지 자율주행이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 드론이라든지 AR, VR 같은 새로운 시장이 또 발생을 하다 보니까 공장을 지어서 지금의 부족한 공급을 커버를 한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수요가 생기니까 다시 또 공급 부족이 발생하지 않겠는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주요 반도체 품목의 공급망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과 설계, 연구 개발에 인센티브를 주는 법안을 시행하기 위해 370억 달러 규모의 예산 확보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Recently, we've seen how a shortage of computer chips, like the one I have here, you can hardly see it, I imagine. It's called a semiconductor. It's caused delays in production of automobiles that has resulted in reduced hours for American workers. 유럽연합 역시 오는 2030년까지 세계 첨단 반도체의 20%를 유럽 내부 공장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는 최대 500억 유로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이 기계장치, 전자장치의 핵심이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가 정말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기계장치나 전자장치의 경쟁력을 글로벌로 이 경쟁력을 가질 수가 없는 시대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반도체 확보 경쟁, 반도체 기술의 확보 경쟁이 각각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확대는 메모리 분야를 주도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성장성이 큰 만큼 과제도 분명합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은 시스템 반도체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우리 기업의 점유율은 수년째 3%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2030년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목표로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지만 대만 TSMC가 올해 31조 원의 투자를 결정하는 등 경쟁사들의 도전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산 캐파가 TSMC 수준 또는 그 이상으로 해야 됩니다. TSMC가 지금 캐파가 월 100만 장이거든요. 삼성전자가 지금 43만 장이기 때문에 세계 1등을 하려면 최소한 지금보다 설비 투자를 2.5배 이상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설계 기업인 팹리스 역시 아킬레스건입니다.
글로벌 상위 50위 팹리스 가운데 한국 기업은 실리콘웍스 단 한 곳뿐입니다. 이번 기회말로 대만처럼 우리 국내의 그 팹리스, 특히 벤처 회사들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R&D 자금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성장 펀드 이런 거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또 늘 이야기 나오는 거지만 규제를 좀 풀어줘야 된다. 반도체 시장의 성장세가 2030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미래 반도체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 네, 뉴스앤마켓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시장 계속해서 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한 주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도 알짜 종목 이슈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권부 박혜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 기자, 오늘은 또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전해진 바로는 어제 이제 정기주주총회 안건이 상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금호석유화학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주총 안건으로 이런 안건들을 확정 공시했습니다. 네.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게 이제 배당금일 텐데요. 네. 금호석화 측은 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 주당 4,25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보통주 주당 4,200원, 우선주는 4,250원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년에는 배당금을 얼마나 줬길래 이게 좀 이슈가 되는 겁니까? 네, 보통주 기준으로 1,500원이었고요. 네. 우선주는 이보다 50원 많은 1,550원이었습니다. 지금 뭐 그래프를 보면서도 알 수 있지만 1,500원에서 4,200원, 4,250원까지 확대가 된 거면 좀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해 실적이 큰 폭으로 개선된 점을 고려해 총 배당금을 전년 대비 2.8배나 늘린 겁니다. 네. 금호석유화학은 20에서 25%의 배당 성향을 향후 2, 3년간 유지를 하고 배당 상향 정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배당 상향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라고 한다면 뭐 주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겠네요. 네, 마냥 좋게만 보는 건 아닙니다. 조카의 난 얘기 들어보셨나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이런 관련 소식들이 있을 때마다 뭐 리포트라든지 이렇게 짧게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좀 사안이 좀 복잡하더라고요. 한번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경영권을 두고 박찬구 회장과 박철환 상무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네. 둘은 삼촌과 조카 사이라 이번 갈등이 숙질의 난, 조카의 난이라고 불리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네. 일단 이제 배당 얘기를 마저 해보자면 박상무는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으로 11,000원, 우선주는 11,050원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이것도 얘기가 조금 긴데요. 네. 이전에 냈던 게 정관상 오류가 있다는 금호석화 측의 반박에 따라 현재 안으로 수정을 한 거고 법원이 이 제안을 유효한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금호석화 측이 제안한 주당 4,200원은 전년 대비 대폭 확대된 규모인 건 맞지만 박상무가 제안한 안에는 훨씬 못 미치니까 마냥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사안에 대해서 짧게 정리를 들어봤는데 어쨌든 뭐 주주들 입장에서 본다면 배당을 좀 많이 준다, 이쪽으로 많이 마음이 기운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법원이 박상무의 안이 유효하다, 이걸 좀 살펴보고 있다면 이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방송 직전 속보로 전해졌는데요. 네. 법원이 박철환 상무의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초 금호석화 측이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 박상무 측이 제안한 배당금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고 한 만큼 추후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속보로 전해진 사안도 참고해서 살펴보셔야겠고, 어쨌든 좀 이 상황이 좀 끝난 게 아니니까 계속해서 지켜봐야겠네요. 네, 또 이사회는 사내 사회이사 선임 등과 관련해서 사측 안과 박상무 측의 제안을 동시에 주총 안건으로 상정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주총에서 표 대결을 통해 주요 사안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주총에 대한 사안들 굉장히 또 심도 있게 논의가 되고 있는 모습인데, 주총은 그럼 언제 열리는 겁니까? 이번 달 26일입니다. 이번 달 26일이면 뭐 그렇게 많이 남은 기간은 아닌데 누가 승리할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높은가요? 네, 일단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만 보자면 박상무의 지분은 한 10% 정도고 네. 박찬구 회장과 자녀 2명이 가지고 있는 지분을 합하면 약 15% 정도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주주들의 지지가 절실한 박철환 상무가 파격적인 배당 확대안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네요. 지금 한 15% 정도 되는 상황이고, 또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박상무에게 유리한 상황은 좀 아닌 것 같은데, 나머지 지분은 그렇다면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네, 2대 주주는 국민연금이고요. 소액주주 지분율도 한 50% 정도는 됩니다. 네. 이 때문에 박상무는 오늘 13일부터 의결권 위임을 시작할
시작한다라고 밝히면서 본인에게 힘을 실어줄 것을 권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박상무 측의 이제 선 소액주주들은 온라인 게시판을 통해 의결권 위임에 대한 정보글을 공유하며 서로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보면 소액 주주들의 입장 그리고 누구를 지지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사안으로도 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짚어볼 수 있는 게 박상무가 왜 이렇게 삼촌한테 반기를 드는 겁니까? 네, 조카의 배신이다, 또 제 몫을 찾는 것이다라는 의견이 분분한데요. 네. 일단 박상무 측이 표면적으로 밝힌 이유는 사측의 부적절한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주 가치를 높이려 하기 위해서다. 어쨌든 또 이유가 또 전해지는 모습인데 긴장감이 감도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가 흐름도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달과 비교해 24%가량 빠진 상황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까지 7거래 연속 자금을 뺐습니다. 다만 오늘은 8거래일 만에 드디어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왔고요. 장 초반 기관의 자금까지 함께 들어오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내 기관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1.59% 상승 마감에 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외국인과 기관 수급 보면은 사실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안이 계속해서 끝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도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증권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증권가도 약간 머쓱한 상황인 게 지난달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목표가를 줄 상향하고 있었습니다. 네. 물론 보수적인 투자 의견을 밝힌 곳도 있었지만 네. 이제 보시다시피 대신증권과 이베스트투자증권은 목표가를 2배 정도 올렸었고요. 키움증권은 46만 원까지도 봤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MB 라텍스의 수요 급증세가 예상보다 길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등 올해가 최대 호황기가 될 것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NB 라텍스 얘기를 해주시니까 사실 얼마나 또 주목을 받았는지 기억이 나기도 하고 네, 목표 그렇습니다. 주가가 46만 원까지 제시된 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사실 주목을 많이 받던 종목 중에 하나로 꼽히던 게 또 기억이 나거든요. 네, 무려 7개의 증권사가 목표가를 상향한 지난달 11일 기준으로 보면 어제까지 개인들은 1,970억 원 정도를 순매수했습니다. 네.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보시다시피 각각 1,417억 원, 627억 원가량의 자금을 뺐습니다. 뭐 개인들이 넣었다고는 하지만 외국인이 1,400억 원 넘게 기관이 또 뺐고 외국인도 620억 원 가량 넘게 또 자금을 뺀 모습인데 어쨌든 기관들만 개인들만 대량으로 좀 매수에 들어간 거네요. 네, 다만 올해 실적이 좋을 것으로 이제 예상되는 만큼 배당 수익률이 이제 가능해진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보수적으로 전망하더라도 올해 배당금은 한 주당 한 8천 원 정도는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배당금이 크게 확대가 되면 또 떠났던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도 다시 유입되길 기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주총 사안도 26일이라고 하니까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자, 저희가 1월에 다뤘던 기업입니다. LG 상사가 이름을 바꾼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오는 5월 LG그룹에서 분류되는 LG 상사는 LX글로벌로 사명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름 바꾸기가 사실 트렌드가 될 정도로 많은 기업들이 이름을 바꾸고 있는데 일단 상사를 떼는 거네요. 네, LG 상사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종합 상사들이 이름에서 상사를 떼는 일이 일종의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네. 현대 종합 상사는 어제 이사회를 열어 이름을 현대 코퍼레이션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45년 만에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름 바꾸기가 좀 트렌드화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겁니까? 네, 상사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업 영역을 크게 확장하기 위한 발판인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현대 상사는 기존의 무역회사라는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한 결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전기차 부품과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에 주력한다는 방침이고요. LG 상사도 전기차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니켈 광산 투자를 올해 기업 내 역점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업을 더 다양하게 확장하기 위함이다라고 좀 이유를 짚어봤는데 그렇다면 LX에서 이 LX는 어떤 의미입니까? 네, 아직 확정된 게 아니다 보니까 LG그룹 차원에서 뜻을 밝힌 건 없습니다. 네. 전에 설명드렸듯 LG그룹은 주 LG를 인적 분할해서 구본중 고문을 필두로 신설 지주를 세우고 LG 상사와 하우시스, 판토스 등 5개 회사를 분리할 예정이잖아요. 네. 어제 주 LG가 특허청에 LX 글로벌과 LX 세미콘의 상표권을 신청을 했고 지난 3일에는 LX 하우시스와 LX 판토스도 이미 출원을 했었습니다. 네. 이에 따라 업계에선 오는 5월 독립할 구본중 고문이 이끄는 신설그룹의 이름이 LX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단 LX가 유력하다는 점은 좀 참고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일단 1월에 저희가 LG 상사를 다룰 때 이 안에 대해서 또 얘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그때는 좀 먼 얘기인 것 같았는데 벌써 5월이면은 코앞으로 코앞입니다. 다가왔습니다. 사실 신설지주에서 LG 상사의 역할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고문은 새 그룹에서 LG 상사를 중심으로 신사업을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보시죠. 통신 판매업부터 폐기물 수집까지 엄청 많죠. 그러네요. LG 상사는 오는 24일 정기주총에서 이 신사업들을 사업 목적에 추가하는 정관 변경 안건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업계에선 LG 상사가 신설지주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 LG 상사 같은 경우는 신설지주에서 캐시카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일단 엄청 다양한 모습인데 이렇게 보통 흔히 있는 일은 아닌 거죠? 네, LG 상사가 사업 목적을 추가하기 위해 정관을 변경하는 일은 12년 만입니다. 네. 당장 구체적인 사업 방향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계에선 LG와 영역이 겹치지 않는 신사업을 통해 구고문이 홀로 서기에 나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기대감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 사안인데 지난번에 또 말씀을 해주셨던 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한다. 그로 인해서 LG 상사가 좀 수혜를 볼 거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아직 유효한 부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석탄 가격만 보면 최근 6개월 새 40% 넘게 급등한 상황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와 중국 등에서 석탄을 생산해 무역업을 하고 있는 LG 상사의 실적에도 기대감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네. 증권업계에선 1분기 LG 상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각각 14%, 17%가량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황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 신설지주 내에서 사업 역량을 더 강화하고 사업 영역도 더 넓힌다라는 계획인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네, 올 들어 9% 정도 올랐습니다. 포스코 네.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올 들어 49% 정도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폭이 꽤나 차이가 있죠. 네. 이제 각사마다 이슈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증권업계에선 LG 상사의 주가가 아직은 제자리를 찾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내놓은 평균 적정 주가가 32,250원이라는 점을 참고하면 약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LG 상사 17% 정도의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확인을 해보셨고요. 금호석유화학도 오는 26일입니다. 주총 상황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증권부 박혜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예, 이 기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저 솔로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이 기자 솔로인 거야 뭐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네. 공개 구원하는 겁니까? 네, 제가 사실 결별 사실 여기서 한동안 많이 발표를 해드렸는데요. 네. 사실 그 얘기는 아니고 저 같은 솔로는 괜찮지만 사실 솔로도 아닌 분들이 이렇게 저 솔로인데요 이런 말 하고 다니시면 굉장히 큰일이 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 최근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네, 오늘은 뭐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컨셉을 맞습니다. 준비한 겁니까? 뭐 네. 하나도 안 똑같은데. 네. 네, 젊은 부부들이 솔로인 척을 한다고요? 네. 무슨 얘기냐 하면 바로 부동산 얘기입니다. 사실 일단 부동산 청약에서는 신혼부부 특공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혼부부면 아무래도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낫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부인데도 불구하고 솔로인 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혼부부 주택 청약 우선 공급 요건에 해당이 되려면 일단 연간 부부의 합산 소득이 약 8,100만 원 선을 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단 신혼부부들이 지금 소득 기준부터 조금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혼인신고를 안 하고 그냥 같이만 산 다음에 솔로로 있으면 남편과 아내가 그냥 각각의 통장으로 청약을 넣을 수도 있고 또 당첨의 기회도 2배가 되는 셈이니까 좀 이런 식으로 좀 비껴가는 경우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렇죠. 뭐 연간 합산 소득 뭐 8,100만 원이라고 하면은
이 서울의 뭐 대기업 직원 맞벌이 둘이서 합치면 그냥 넘어가는 그쵸. 수준이 될 수 있죠. 네. 부부를 부부라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신혼부부 이 소득 요건 청약할 때 좀 네. 완화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부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70%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또 맞벌이는 120%라는 기존의 기준을 좀 유지를 하되요. 나머지 30%는 20에서도 30%포인트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예컨대 민영주택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넣는다고 하면 거기에 30%는 3인 이하의 가구라고 쳤을 때 외벌이는 월 788만 원, 또 맞벌이는 월 889만 원 수준이면 요건에 충족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소득 기준을 이렇게 높여는 놨습니다만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정부의 이사 대책 때문인데요.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물량을 좀 줄이고 또 추첨제를 좀 늘리겠다 이런 계획의 골자였거든요. 이사 대책은 이사 부동산 대책이죠. 네, 부동산 이사 대책이 아니고. 네, 예, 이사를 가는 맞습니다. 대책이 아니고 부동산 대책입니다. 네, 어떤 목적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이사 가는 대책 아니고 이사 부동산 대책이 또 더 결혼할 이유를 좀 없게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 스스로는 좀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뭐 새집이 적은 상황에서 계속해서 뭐 모두의 욕구를 다 충족시켜 주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은데 네. 이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뭐 결혼을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이 기자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집 문제 때문에 결혼 안 하는 거 맞죠? 아니, 남자가 없어서 못하는 거고요. 아, 집은 그렇습니까? 있으니까 좀 남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아, 집이 있습니까? 네.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하면 도저히 집을 살 방법이 없다 뭐 이런 토로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부부가 솔로로 각각 추첨제에 도전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각자 집이 있는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피할 수밖에 없는 사연들이 좀 있었습니다. 한 기사를 봤는데 A씨 부부가 결혼 전에 집을 한 채씩 산 겁니다. 그러면 결혼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 거죠. 그럼 다주택자에게는 양도세가 중과되는데 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신고 이후에 5년까지는 양도세를 좀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팔기 좋은 시점을 좀 고르느라고 혼인신고를 미루고 있다, 또 늦추고 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좀 대단하다 이런 생각들도 좀 해봤습니다. 네, 결혼 전에 뭐 각각 집이 한 채씩 있는 부부라고 한다면 굉장히 복받은 부부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 네. 이런 세태가 반영된 거지 요즘 실제로 결혼도 많이 좀 줄고 있죠. 네, 저나 앵커뿐만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좀 결혼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신고 잠정 집계 건수가 21만 3천 건을 조금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작성했던 1981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에도 뭐 결혼을 안 하는 세태는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동산 관련 정책들 때문에 피해가기 위해서 이렇게 더 결혼을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혼인신고를 안 하는 거는 양반이었고요. 자녀를 낳고도 이걸 그대로 냅두는 경우도 있어서 좀 저는 오늘 놀랐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도 혼인신고를 안 했다 이겁니까?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온라인 커뮤니티를 좀 뒤져보다가 참 당황스러운 사례들이 좀 많았는데요. 아까의 사례처럼 부동산, 양도세 관련 문제가 좀 대부분이었습니다. 혼인신고를 안 한 채 살고 있던 부부가 한쪽의 집에서 살고 다른 한쪽은 투자를 목적으로 재건축을 앞둔 빌라를 샀는데 이게 재건축되려면 좀 한참 걸릴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제 애가 좀 생겼기 때문에 미혼 상태로 그냥 애를 낳게 된 거고 그냥 그 미혼모의 상태로 애를 계속적으로 좀 키우게 된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집 하나 갖기 위해서 부부는 물론 자식까지 가족 모두를 좀 와해시키는 이런 정책, 구호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 사례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뭐 서울의 집 자체가 부족하다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좀 투자 가치가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겠죠. 네. 결국엔 이제 소득의 문제일 것 같은데 이 노동 소득이 부동산으로 버는 수익보다 좀 높아진다면 이런 문제는 좀 사라지지 않을까. 부부를 부부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네, 세기의 명당이라고 되어 있네요. 네, 오늘도 엉뚱한 질문을 드려서 혼날 것 같은데 혹시 로또 하십니까? 로또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제가 되게 이상해지는데 매번 질문을 드릴 때마다 저는 로또를 또 취미로 하고 있습니다. 일확천금을 좀 그렇군요. 꿈꾸고 있기 때문에. 집이 한 채 있는 사람이면 아니. 취미로 할 수 있죠, 로또. 네, 그런데 1등 당첨자가 19번이나 나온 로또의 명당이 용인에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너무 몰려서 이제 시에서 도로까지 좀 넓혀줬다 이런 얘기까지 좀 들렸는데요. 이렇게 명당의 힘은 무시무시합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이 카카오의 명당을 바로 쇼핑이 꿰찼습니다. 감이 오시겠죠? 이제 카카오는 이커머스 전략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이런 전략을 좀 보이는 그런 행동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명당을 쇼핑이 꿰찼다. 그러니까 카카오톡 앱에서 이 쇼핑이 좋은 자리를 차지했다 이런 뜻입니까? 네, 카카오톡
카카오톡 열면 이렇게 페이지를 쓱 넘기면 탭이 나오잖아요. 네. 그 탭 가운데 4번째 탭에 바로 카카오 쇼핑이 좀 자리를 한 건데요. 이게 굉장히 자리가 좋은, 보기 좋은 명당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선물하기나 메이커스, 쇼핑하기, 쇼핑 라이브 등을 한데 모아서 신설을 했는데요. 메인 탭 자리에 이렇게 채팅 이외의 것이 들어간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업데이트를 마치게 되면 카카오톡 메인 화면에서 터치 한 번으로 이렇게 쇼핑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명당을 내준 건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카오톡을 이커머스의 어떤 플랫폼으로 만들겠다, 이런 카카오의 포석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카카오도 쇼핑에 본격적으로 뛰어드는 거군요. 네. 이 분야는 지금 뭐 네이버나 쿠팡이 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강력한 경쟁자들인데 네. 이 후발주자로서 진입을 하려면 좀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카카오가 2가지 좀 차별화 포인트를 좀 제시를 하고 나섰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다른 플랫폼처럼 뭐 패션, 잡화, 식품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아니라 테마를 정해서 제품을 팔겠다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서 간편 간식을 테마로 해서 톡스토어나 또 메이커스에 입점한 상품을 선보인다, 뭐 이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쇼핑 탭에 가장 잘 보이는 맨 윗단에 홈쇼핑 같은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설치를 하는 건데요. 이게 지난해 9월에 정식으로 출시가 됐는데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전분기보다 4배 이상 성장하는 등 성장세가 굉장히 컸다고 합니다. 이를테대로 카카오 쇼핑 라이브를 이렇게 카카오 쇼핑의 대표 서비스로 만들겠다, 이게 카카오의 계획입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는 게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이러니까 홈쇼핑 같은 거죠. 판매자가 이게 홈쇼핑처럼 판매를 하고 구매자는 거기에 댓글도 쓰면서 이렇게 팔고 주고받고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홈쇼핑인데 이제 채팅이 가능한 그쵸, 이런 홈쇼핑인 그쵸. 거고. 경쟁이 앞으로 굉장히 좀 쉽지는 않을 상황일 것 같은데 네. 카카오가 쇼핑 부분에 굳이 이 뛰어드는 이유가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앵커께서는 또 소셜미디어 잘 안 하시겠지만 기존 소셜미디어 찾아보면 사실 쇼핑 없는 곳이 없습니다. 최근에 네. 트위터는 이 쇼핑을 서비스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 계획을 밝혔고요. 또 페이스북은 올해 중점 전략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인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아치앱이 쇼핑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4분기부터 인스타그램에는 쇼핑 탭을 새롭게 넣어서 좀 업데이트를 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기존의 SNS 사용자들이 쇼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게 하고 또 쇼핑하러 온 사람들이나 광고주 이런 사람들까지 더 새롭게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에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좀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모바일 플랫폼들도 뭐 쇼핑 부분을 좀 요즘 최근에 강화하는 추세인데 카카오가 이 시장에서 좀 경쟁력이 있을 걸로 보입니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이버와 쿠팡이 일단 양분하고 있는 상태죠. 하지만 이번에 뭐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이베이 코리아 인수에서 카카오가 좀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꼽히고 있고, 인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 카카오를 포함한 3강 체제가 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카카오톡이라는 어떤 친숙한 플랫폼, 접근성이 있는 강점에다가 개인화 추천이라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보여준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쇼핑 분야는 이제 결제와 물류 같은 이런 밸류 체인을 잘 구성하는 게 성패를 좌우한다고 하는데 카카오가 이베이를 흡수한다고 한다면 뭐 굉장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플러스픽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글로벌 뉴스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약 50일이 지난 가운데 미국과 중국이 고위급 대면 회담 개최를 위한 논의를 진행 중입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양국이 협력을 모색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중국 측에서는 외교 정책을 총괄하는 양제츠 공화당 정치국원과 왕이 외교부장이 참석할 예정이고, 미국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참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현재 회담 장소로는 미국 알래스카의 앵커리지가 거론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홍콩 인권 문제로 시작된 중국과 영국의 갈등이 외교 갈등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윌슨 주중 영국 대사가 SNS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했다며 그를 소환해 항의했는데요. 최근 윌슨 대사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불리는 위챗 계정에 중국이 외국 언론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서 자국의 언론 환경을 비판했다는 겁니다. 중국 외교부는 윌슨 대사의 글이 오만과 이데올로기적 편견으로 가득하며 옳고 그름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외교관으로서 적절하지 않은 행동이고, 윌슨 대사의 글이 중국 국민들 사이에서 분노를 일으켰다고 말했습니다. 비트코인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개당 55,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본격적인 상승 장세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관측과 변동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까지만 해도 조정을 받았던 비트코인은 주말부터 상승세로 돌아서더니 오늘까지 랠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이번 상승세는 미 의회가 추진하고 있는 1조 9천억 달러 부양책이 기폭제가 됐다는 분석입니다.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서 가상화폐가 대체 투자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건데요. 현재 비트코인 가격은 전일 대비 소폭 내린 54,000달러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기업 뉴스입니다. 디즈니의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디즈니 플러스가 유료 가입자 수 1억 명을 넘겼습니다. 현재 디즈니 플러스는 59개 나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데요. 출시 1년 4개월 만에 가입자가 1억 명을 돌파한 겁니다. 디즈니 플러스는 마블과 스타워즈 같이 큰 인기를 누리는 프랜차이즈의 두터운 팬층을 바탕으로 넷플릭스의 강력한 경쟁자로 자리매김했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다음 달 1일부터는 디즈니랜드의 개장도 앞두고 있는데요. 연이은 호재의 디즈니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오늘 디즈니의 주가는 최근 급등세에 대한 차익 실현 물량이 출회되면서 3.6% 하락해 194달러 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오늘 아침 직장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 하나가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 기억에서 잊혀진다. 투기를 하면서 정년까지 다니겠다.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을 해라. 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불난집에 부채질이란 표현이 딱 들어맞는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이런 적반하장식 반응, 부글부글 끓는 마음은 다들 같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이 LH 관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이런 글을 올렸겠냐? 도저히 LH 직원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반응인데요. 특히 LH 직원의 망언 논란이 잇따르면서 그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익명으로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이 해당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회원가입이 가능한 이 서비스, 블라인드 서비스입니다. 이 인증 후의 고객 정보는 서버에 또 남지 않기 때문에 퇴사 후 현 직원인 양 악의적인 글을 써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때문에 LH에선 퇴사자가 쓴 것이 아니냐는 추정과 함께 논란의 글은 삭제된 상황이라 답답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사실 LH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렇게 논란이 된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이 수신료 인상에 기름을 부었던 KBS의 사례도 보이시고요. 성과급 논란에 휩싸였던 IT 업체들의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업, 사기업 할 것 없이 여기 올라온 글들로 곤혹을 치른 바 있습니다. 이렇게 익명 커뮤니티가 이슈의 진원지 역할을 하자 재계에서는 블라인드 주의보가 발령될 지경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블라인드의 기업 가치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 보는 이 기업의 가치는 무려 1,000억 원이 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150억 원이 넘는 투자 유치 진행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3년 새 2배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었던 비결 역시 그간 회사 내부의 비리 고발이나 또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공론화되면서 수면 아래 있던 문제들이 해결된 좋은 사례들도 있기 때문일 겁니다. 직장인들의 대나무 숲으로 불리는 만큼 앞으로도 이 커뮤니티가 건전한 소통의 장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업체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일정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을 맞는 가운데 기업 소식으로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가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여기에 글로벌 일정으로는 쿠팡의 공모가가 현지 시간 10일 확정되고 미국에서는 2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원유 재고 등 지표 발표도 이어집니다. 또 중국에서는 전인대 폐막일에 맞춰 홍콩 선거제 개편안 표결도 이뤄진다는 점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대를 보았던 SK 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뜨거운 참여 속에 끝이 났습니다. 청약 증거금만 무려 66조 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는데
무작위 추첨이라 한 주도 못 받는 분들도 나오긴 하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전례 없던 투자 기회가 열린 것 같아서 고무적입니다. 네, 청약 수요 때문에 이달 들어서 신용대출이 다시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 현금 흐름에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